예, 오늘 그 제목은 그냥 그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에 오기 때문에 그 국조에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 제목 보고 처음에는 이게 좀 제 컴퓨터 사용하고 좀 뭐가 좀 틀린지 좀 그 글씨를 이렇게 좀 줄어들긴 했는데 바이오경제 시대라는 게 그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바이오기술이라는 게 다른 ICT 산업이나 이런 데랑 굉장히 좀 다른 점들이 많고 이전에 이제 바이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그 패러다임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헬스를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고 생명련에서 이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 저희가 조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사상 유례없는 그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 가지 편안한 생활들을 즐기고 계실 텐데 그게 그러니까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런 풍요로운 생활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 반대로 보면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지 에너지, 미세먼지, 감염병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현재 세대의 그 평온한 삶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빠르게 추구하다 보면 우리 후속 세대들이 쓸 자원들까지 우리가 끌어다 쓰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성에서 유엔에서 2015년에 이제 지속가능 경영업을 목표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17개의 목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11개 목표가 바이오 기술이라는 이제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나 이런 하는 문제들에서도 사실은 현재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은 바이오 부분에서 담당할 부분들이 이제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온실가스에 대해서만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 과제가 나가는 거고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지구의 파란색 부분은 다 식물체나 미세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나 이런 것들 감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도 이제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경제가 이제 선형 경제 체제에서 순환 경제로 바뀌다 보니까 자원의 재생 문제나 재활용 문제 같은 것들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매스나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순환하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바이오 기술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스팁 분석이라는 메가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인구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노인 인구 비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노인들이 그냥 나이만 드시는 게 아니라 항상 병을 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피식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전에 없었던 혁신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대부분 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경제면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점점 글로벌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환경면에서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자원이 부족 현상들이 계속 심화될 거다.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워야 되면 정치적으로는 자원이 서로 이제 무기화가 돼서 자원쟁탈전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거다. 그런 메가 트렌드 분석들이 나와서 OECD가 이제 2009년도에 바이오 기술이 앞으로 이런 타 기술들과의 융합을 지속해서 2030년경에는 글로벌 경제의 대규모 변혁을 가져오는 바이오 경제 시대로 진입할 거다 하는 이런 예측들을 일찌감치 내놨죠. 결국은 바이오라는 거의 중요성들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바이오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바이오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른 산업이나 기술과 융합이 이제 가속화돼서 그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인 것 같고요. 일본도 산업이 이제 바이오화되는 그런 추세가 가속화될 거다 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보고서들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경제 시대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의할 때 대부분 여러 정의들이 있겠지만 OECD의 정의를 보면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신제품의 보급이나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인류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포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이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거죠. 하나는 인류 앞에 닥친 4대 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 같은 건강보건 문제, 환경, 에너지, 식량. 이 인류의 4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이오 기술이다. 결국은 그런 뭐 핵심 기술로서의 그 중요성이 있고, 오른쪽 그 도표에서 보듯이 바이오 산업은 IT나 자동차 등에 비해서 산업별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4년 이후에는 자동차, 화학, 반도체 등 그 3대 주력 수출 산업들을 능가할 만큼 큰 시장들을 바이오가 만들어낼 거다. 결국은 국가의 큰 성장 동력의 하나로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자리매김할 거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그런 중요성과 동력으로서의 그 중요하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한다 나왔고요. 그 중요성들이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극대화되는 계기가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강연하듯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실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이오 기술이다. 백신 주권을 포함해서 이 생명 안보의 관점에서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원래 바이오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들은 디지털 기술의 채택이나 이런 것들하고 무관한 굉장히 전통적인 아날로그 연구 방식과 그런 그 산업 기반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분기점에 있지만 이게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혁신이 계속 가속화돼서 새로운 그 플랫폼들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전통적으로 사람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에서 자동화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든지 하는 이런 디지털 혁신들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기대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요. 이 장표를 보시면 니케이 신문에서 나온 장표인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깜짝 놀란 거죠. 전통적으로 이런 밑에 AI나 양자 컴퓨터, 재생유,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핵심 기술들의 가장 세계 최고의 선진국은 누구도 다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중국에서 이 분야의 뭐 특허라든지 연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을 이미 앞섰다는 거죠. 이거에 제일 깜짝 놀란 나라는 미국일 거고,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다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제일 놀란 미국이 이제는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의 그 핵심 기술들은 우리가 리드해야 된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를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앞으로 과학기술의 국가 발전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양쪽의 기술 블록들이 나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에 대한 경쟁들이 양, 미, 중, 양축을 중심으로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이제 동맹국들을 만드는 이제 블록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자기네 편으로 본국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일들과, 기존에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그런 동맹국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앞으로는 기술 동맹이 이제 점점 강화될 거다. 결국은 그런 그 고려보다는 지정학, 기술 정책적인 그런 고려도 강해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요국들 간의 그런 기술 패권의 경쟁이 심화되고 선도국 간의 기술 블록화가 본격화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자국의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술과 산업, 공급망, 작년에 소부장 사태 때 공급망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공급망이나 통상, 국방 그런 면에서 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우리 고객 관점의 통합적인 기술을 육성,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이라는 것들을 선정해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듯이 국가 전략 기술에는 초격차 전략 기술들을 만들어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처음 한 게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 거잖아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간 이유가 이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거에 미국 내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간 것처럼 이런 글로벌 선도기업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선도기업들을 육성하는 거에 이제 국가의 초점을 좀 맞추자. 그리고 그런 선도기업이나 육성 이런 것들이 좀 힘든 그런 미래기술 분야에서는 대체불과 초격차 기술들을 확보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을 만들었는데 바이오는 이쪽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의 그 국가 정책의 핵심은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를 육성하거나 맞춤형 디지털 헬스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 중심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과학기술 G7을 도약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들을 개발해보자. 그리고 융합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켜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부에서 굉장히 그 빠르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럼 바이오, 그러니까 생물학, 생명공학 이 분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는 물리학, 전자공학, 생명공학, 화학, 수학 뭐 이런 게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이나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점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연결돼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복잡하고 그냥 하나의 학문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기후변화, 감염병. 이게 뭐 생물학만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여러 기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융합을 통한 새로운 뉴바이올로지라는 것도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그 도구가 될 거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타 분야와 융합을 할 때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실제로 ICT나 데이터 과학과의 융합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바이오가 데이터나 네트워크, 인공지능, 전자기술과 합쳐져서 정밀의료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세라피틱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다 하는 거죠. 근데 바이오는 IC나 뭐 이런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좀 특성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표적인 과학 비즈니스 분야다. 무슨 말이냐면 R&D가 굉장히 우수한 R&D 성과가 이게 거의 시장에서의 성공하고 못 먹는다는 거죠.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핸드폰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건 아닌데 아주 좋은 그런 발견들을 바탕으로 하는 신약은 굉장히 블록버스터가 거의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후방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얘기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무슨 기술이 들어가고 해도 핸드폰이 마지막에 판매가 되는 건데 바이오 쪽에서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들도 거래가 되는, 그리고 진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뭐 물품을 제조도 해야 되고 연관되는 그런 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산업이다. 그리고 R&D 집약도가 매우 높다는 게 보통 제조업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R&D 투자 비용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가 나노기술, IT 기술, 다른 뭐 화학, 뭐 내공학, 뭐 기계 이런 데랑 다 붙으면 각각의 그 융합기술 영역에 있던 거에 최종 수요자가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새로운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창출되는 그런 대표적인 융합의 중심 분야다. 반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이제 규제입니다. 아마 디지털 치료제 개발하시는 분들도 규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실 텐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높은 규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굉장히 사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규제 장벽이 우리나라가 좀 너무 높다는 거죠, 문제가.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아직은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불법인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규제 혁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분야인데 대부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용서해 주세요. 대부분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신약 개발이라는 건 보통 한 10에서 한 13년 정도 평균 그렇게 걸리는데 한 3조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하나의 신약이 나올 때. 근데 실제로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맨 끝에 성공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임상시험에 들어간 물질 중에서 앞에 디스커버리하고 뭐 동물실험 이런 걸 떠나서 임상시험에 들어간 물질 10개 중에 하나 정도가 평균으로 그냥 그 허가를 받는 거고요. 항암제나 이렇게 조금 어려운 뇌질환이나 이런 치료제 같은 좀 어려운 분야는 그거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뭐 그래서 5% 정도의 성공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가가치는 거의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지만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낮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비해서, 그러니까 리턴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반도체의 성능이나 트랜지스터 밀도가 2년마다 2배씩 쭉쭉쭉 올라가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능이나 이것들은 올라가는데 무어를 거꾸로 하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쪽은 반도체와는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신약 개발 성공해서 인정받는 숫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이런 혁신의 그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의약품이 별로 없었을 때는 적당한 기준만 통과를 하면 허가를 내줬는데 이 요구되는 바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장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신약 개발되는 그 숫자들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혁신 격차가 있다. 그리고 바이오가 뭐 매일 보면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 나오고 뭐 뭘 개발했다 뉴스는 도배를 하는데 아직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고 바로 나와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첨단 세상에서 감기약 같이 흔한 것들도 한 번 더 못 만드냐. 이 굉장히 생명현상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서 항상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동물일까요? 확실히 코끼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뭔지, 뭐 알아야 될 범위가 정해져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니까 모르는 부분이 어떤지를 알지만 그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데 대부분의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 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왜 뭐가 고장나서 어떤 것이 이상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그 기전을 우리가 밝히죠.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꾸거나 뭘 조절할 그 타겟들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조절하는 물질이 우리가 약으로 말하는 그 치료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 중간에 기전을 밝히고 타겟을 발굴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자체의 기술 개발이 아니라 ICT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바이오가 만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나오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하나의 말로 이렇게 썼는데 점점 바이오 분야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랑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변화가 기존의 바이오 그 R&D에서 그 생각하지 못했던 스피드, 스케일 이런 면에서 혁신을 이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ICT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0과 1로 하는 이진법 코드인데 바이오 코드, 생명의 코드를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알아낸 그런 시점들이 이제 됐다는 거죠. AGTC라는 유전자의 그 코드들을 다 우리가 밝혀서 그 생명체의 신비들을 많이 풀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이 1990년도에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와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게 13년에 걸쳐서 약 3조 원의 그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그 유전자 전체를 해독을 합니다. 13년에 3조가 걸쳐 그게 유전체 해독 비용이 3조에서 이제는 이 건물 이름이 뭐죠? 그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 높은 건물을 짓는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의 유전체를 해독하다가 이제는 핸드폰 가격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 만에 그것이 가능한 정도로 기술 수준이 빨라지는 거죠. 해독 비용이 낮아지고 해독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수준들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많은 생명체들, 사람을 포함해서 식물, 동물, 미생물들의 유전체 정보들이 결국은 생명체의 신비의 가장 그 기본은 그 유전체의 그 코딩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전통적인 아날로그 시대에서 바이오도 디지털 시대로 바뀐다. 결국은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 소리가. 그러니까 DNA에 저장돼 있던 유전체 정보가 RNA로 바뀌어서 단백질을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신진대사들을 그게 이제 세포 단위에서 장기 단위로 가고 체를 이루잖아요. 각각의 그 단계마다 그 레이어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다 우리가 합쳐서 그것들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나 이것들을 보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하면 기존에는 각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그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유전자나 뭘 바꿨을 때 표현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기존들은 어떤 유전자나 단백질들이 그 작용해서 하는지 거기서 새로운 약물의 타겟이나 뭐 바이오마커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를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는 거죠. 결국은 예전에는 각각의 그 퍼즐의 조각들만 우리가 실험실에서 아니면 뭐 내가 알아내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합쳐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명체의 생명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빨라지겠죠. 결국은 이러한 그것들을 만드는 거에 가장 그 가속하는 그 엑셀러레이팅 팩터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오와 ICT 그 디지털 전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혁신 기술이라는 것들이 점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mRNA 백신 같은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백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mRNA를 대체를 하면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염병하고 싸울 수 있는 그 도구들을 주고 또 다른 거는처럼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굉장히 증상의 완화나 이제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유전자 교정은 유전자 이상으로 만들어진 병들의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 간이라고 하면 간에는 간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도 있고 혈관세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세포들의 집합체거든요. 예전에는 간이라는 것들을 볼 때 간에 있는 가장 많은 세포의 평균치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정도로 이제 그 기술의 깊이가 좀 깊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바이오 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해서 한번 좀 나눠서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 1953년도에 굉장히 그 바이오 쪽에 획기적인 그런 그 논문이 하나 네이처에 나왔죠. 그게 그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엑스레이에서 밝힌 거죠. 결국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그 기본 구조들을 밝히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생명 현상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해들이 높아진 거죠. 컴퓨터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컴퓨터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첫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1990년도에 인간 13년 동안 시작이 되면서 인간 유전체를 유전자 서열 완전된 거죠. 완전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데 이런 유전 정보가 해독이 되면서 그 컴퓨터로 말하면 그 컴퓨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해한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정보들이 쌓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 우리 유전체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하거나 재편집을 하거나 아예 새로운 걸 그냥 만들어보지 뭐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보지 하는 시기가 컴퓨터로 말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그런 시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말한 뭐 유전자 가위나 합성생물학분의 뒤쪽에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 거냐?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기존에 그 걸어왔던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변화들이 일어날 건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와 이런 AI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소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 이런 그 데이터들을 하고 리얼월드 데이터, 뭐 기상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이나 이런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합쳐져서 이런 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기반 기술들과 합쳐지면 이 실험 기반 발견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발견이나 R&D 프로세스가 10년 걸리던 걸 뭐 1, 2년 만에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효율화되고 이런 실생활 데이터가 같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많이 창출이 될 거다. 결국은 우리 사람의 유전체, 전사체 이런 데이터들과 뭐 화합물, 그러니까 약물의 기본적인 그 후보로 쓰이는 화합물이나 단백질 구조나 아니면 의료 영상 데이터 같은 것들하고 이게 메디컬 데이터, 병원에 있는 메디컬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라이프로그에 들어가는 리얼월드 데이터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이게 특정한 알고리즘들을 통과를 하면 기존에 없었던 여러 질병이나 아니면 그 약효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거나 신약의 물질 탐색 같은 것들을 사람의 손으로 굉장히 그 느리게 하던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이미징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생명의 원리를 규명하거나 뭐 새로운 진단 플랫폼 같은 것들이 생기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나요? 이거 아닌데? 이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구글의 자회사인 버라일리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그 만든 그 프로젝트인데 이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기 유전자 정보에 플러스 내가 뭘 먹고 어디에서 뭘 하고 운동을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생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다 데이터화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그 점프 CP는 Joint Undertaking in Morphological Profiling with Cell Painting 이런 거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뭐 보스턴에 있는 브로드 연구소가 이것들을 한 건데 이런 우리 세포에다가 저분자 화합물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이상이나 이것들이 있을 때 그 세포들을 우리가 염색해서 만든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10억 개 이상들을 모으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세포나 이런 것들이 모양만 보고도 아 이게 뭐 어디에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을 거꾸로 그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 하는 거고요. 신약 개발에서도 실제로 타겟 발굴, 위험물질 도출, 선도물질,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프리클리니컬 스터디 같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AI와 데이터 기반에 그래서 실제로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들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뭐 각각은 뭐 그 설명을 좀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로 얀센이라는 회사가 영국의 이제 베네볼런트와 인공지능으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들을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EU의 IMI의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멜로디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들을 제약기업이나 대학 회사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것들을 위해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이제 굉장히 세상을 놀래킨 게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2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냐면 바이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나 아니면 뭐 크라이오엠이나 굉장히 많은 고가의 기계들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구조를 간신히 푸는 건데 이게 이제 그 AI나 이런 그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아미노액시드 서열만 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굉장히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알파폴드2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단백질을 만들 때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최적의 아미노액시드 시퀀스만 추론해낼 수 있으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몇 년에 걸쳐서 구조를 풀고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디자인들을 해서 한 몇 년 걸리는 거를 지금 뭐 며칠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수준들이 바뀌었고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에도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런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최윤 원장님이 키스티 원장님으로 계실 때 생명연하고 키스티가 합쳐서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셔널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사업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가장 기본은 정부에서 지원한 모든 국가 프로젝트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바이오 자원이나 이런 소재 데이터들을 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으겠다는 거죠. 바이오 관련한 데이터들을. 그래서 모아서 이것들을 정제하고 DB하고 연계해서 외부에 있는 기초과학이나 의료나 환경에너지, 농식품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뒤로 왔는데, 어쨌든 바이오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분야 중에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계시는 디지털 치료제 분야나 아니면 진단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의료 영상만 가지고 AI가 의사 없이도 그냥 이게 어떤 병이라고 진단하는 것도 이제 이미 많이 가 있고요. 사이버닉스 분야나 이런 분야에도 앞으로 계속적인 그런 발전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앞으로 그 트렌드 변화를 종합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생명공학 분야의 R&D의 그 패러다임이 이전에는 환원주의적인 접근이라고 그래서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DNA, RNA, 단백질, 뭐 여러 가지 소기관, 핵, 뭐 이런 거에 각각의 기능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서 그것들을 합치면 우리가 세포라는 거의 기능이나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각각의 분절적인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이었잖아요. 이게 자동차로 말하면 나는 바퀴 전문가, 나는 엔진 전문가, 나는 뭐 그 자동차 차체 디자인 전문가,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하고 다 모여서 이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통합적인 접근이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적인 접근들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라는 것들을 가상의 어떻게 뭐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달릴 때는 뭐뭐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통째로 다 본다는 거죠. 자동차 자체가. 그러니까 세포나 이런 거에 실시간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뭐 작용 같은 것들을 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갔다. 결국은 이게 의료의 패러다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예전에는 저 배가 아파요 그러면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이 배를 꾹꾹 눌러보고 당신은 뭐 폐렴인 것 같습니다, 맹장인 것 같습니다 하잖아요. 내 경험 기반으로. 그게 지금은 여러 가지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하고 그래서 증거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그 처방을 해주지만, 앞으로는 AI가 내가 병에 걸리기 전에 당신은 유전자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 아니면 생활 습관이 뭐 이런 것들이 병에 걸리기 쉬운 습관이니 그게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조심하십시오. 이게 관리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후에 치료가 생기면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그런 시대에서 사전에 예방과 관리 차원으로 이제 의료나 이런 거의 패러다임들이 바뀌어가고, 대부분 큰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하는 거에서 각각 개인 차원에서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 IoT 기반의 여러 센서들을 통해서 개인 차원의 그런 그 진단이라는 것들이 가능한 그런 차원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나 개인으로 이게 그 수렴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기술적인 발전들이 굉장히 그 커지면서, 예전에는 생명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블러리하게 그냥 이렇게 이럴 것이다 추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는 시대가 다가왔고요. 그러면 결국 그 결과물로서의 그 치료제나 약이라는 개념들도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른 류의 이제 그 방식들이 나오겠죠. 그게 새로운 혁신치료법이나 재생의료나 아니면 새롭게 생명체를 디자인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올 거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카티나 이런 우리 면역세포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그 난치병들을 고치거나, 유전자 치료, 유전자 이상했을 때 이걸 바꿔줄 수 있거나, 우리 몸에 그냥 그 단지 공존하고 있는 그 미생물들, 예를 장내 미생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질병에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밝히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우리 몸에 이제 거의 기능을 못하는 장기들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재생의료 분야나 오가노이드는 우리 간이면 간 같은 것을 시험관에 옮겨서 만들어낸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 개념과 이런 3D 프린팅이 만나면 밖에서 3D 프린팅 하듯이 관이나 이것들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이식하겠다는 그런 개념들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류의 그러니까 증상의 완화보다는 증상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혁신 치료법들이 만들어질 거고 생명체 디자인하는 거에 유전자를 다시 이제 교정을 하거나 새롭게 아예 유전체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휴먼 제놈 프로젝트라는 것들은 책으로 말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 유전자 교정이나 합성생물학은 우리가 책을 새롭게 쓰는 시대가 올 거다.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해서 만들어낼 거다 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이제 합성생물학이라는 거가 이제 그런 거에 가장 기본인데 금, 구리 뭐 이런 로어 머티리얼들을 이용해서 조그만 부품을 만들고 부품을 연결해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이것들을 합체해서 TV라는 것들을 만들듯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들을 합성을 해서 유전자를 이제 합성을 하고 유전자들 여러 개를 배열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부여를 해서 이것들을 이제 연결을 하면 이게 이제 패스웨이가 되는 거고 이거를 특정한 껍데기 세포 안에 넣으면 스스로 부여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기능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부여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겠죠. 그래서 바이오에는 원래 없던 부품화나 표준화, 모듈화라는 그런 공학적인 개념들을 바이오에 합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그냥 R&D, 아날로그식 R&D에서 공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더 부과시킨 거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그 유전자 단백질이나 이런 그 패스웨이들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유전체들을 빠르게 합성을 해서 실제로 세포를 만들어서 그 기능들을 테스트해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시 최적화하는 이런 사이클들을 굉장히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많이 돌리면 그동안 우리가 손으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생명공학보다 합성생물학 그리고 이 합성생물학을 가능하게 하는 이 파운드리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자동화 공정으로 계속 돌릴 수만 있으면 기존에 했던 그런 그 프로세스보다 훨씬 빠르고 적은 돈으로도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저희가 큰 예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합성생물학은 환경, 의학, 농식품, 에너지, 화학, 우주의 전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고 이 시장도 굉장히 급격하게 28.4%는 굉장히 큰 성장이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성장 전망이 크고 보통 바이오 화합물의 상용화 시간들을 2배 빨리, 비용은 4배 적게, 그리고 생물학 실험의 효율들을 10배를 증가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 예타 사업에 목표로 하는데 앞으로 산업 전반, 와액성 기술이라는 이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술이 이제 합성생물학 기술인데 전체 제조업의 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 합성생물학이 바꿔갈 거다. 실제로 모더나가 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mRNA 백신을 만든 거에 그 파트너는 합성생물학 파운드리 회사인 그 깅코바이오웍스라는 데가 자동화 기반의 파운드리를 통해서 미생물을 설계 제작하거나 아니면 핵산들을 굉장히 빠르게 설계해서 해주는 그런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개발이 가능했다고 보는 거고요.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산업으로서 이게 각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이유는 생명 현상이 굉장히 복잡해서 재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는 손끝이 좋아서 시험가 반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 극복을 하고 그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 효율성들도 이제 많이 올리고 표준화하거나 이런 자동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생명공학 그 연구실의 모습이 이전하고는 다른 이런 기기들로 꽉 차 있는 자동화 실험실처럼 이렇게 많이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 이게 깅코바이옥스의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벤치 위에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서 일을 하는 그런 그 환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뀔 거다 하는 그런 예측들이고요. 그래서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생명현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2차원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석하던 것들을 3차원 공간적인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3차원적인 그런 그 분석과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정도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했고 부분에 대한 가설들을 수립해서 실험으로 검증하던 시각이 이제는 앞으로 전체 그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런 가설들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데이터나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자동화된 그런 융복합화가 진행되면서 빅사이언스와 오픈사이언스가 되면서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은 이제는 앞으로 없어질 거다. 서로가 협력해서 글로벌 그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오픈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거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런 형광변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한 분야가 아니라 다학제 융합 협력 체제들을 구축해서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규제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을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 바이오 헬스를 그냥 쉽게 바이오 빅데이터와 ICT의 융합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산업 및 기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리얼월드 데이터 플러스 바이오메디칼 레코드 그리고 개인의 유전자 이런 그런 바이오 정보들이 합쳐져서 이게 이제 정밀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되고, 그거에 이제 그 밑에 하부에 뭐 건강관리나 맞춤형 기기, 웰니스, 진단 예방, 맞춤 제약의 모든 부분에 가장 기본이 이런 데이터들이 쓰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포브스지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5대 트렌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컨슈머 AI라는 게 가정에서 개인이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맞춤형 권장사항이나 관리 방안을 제공해서 환자 자신이 자기가 증상과 치료법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혼자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질 거다. 또 빅헬스 데이터,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원격이로나 이런 것들 기반을 제공하고, 깨져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이제 굉장히 도움을 좀 받을 거고, DTC 같은 개인 맞춤형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개인이 이제 자기의 유전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많아질 거다. 결국은 이제 휴먼 디지털 트윈, 바이오 트윈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각각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세포나 장기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데이터화돼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데, 이런 데이터만 갖고는 환자 치료에 직접 적용하기 힘들면 우리가 오가노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반응의 그 DB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오 검체들, 병원에서 우리가 피를 뽑거나 아니면 조직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거에서 나온 결과들을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그냥 편의상 메디컬 트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환자가 없어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원격 의료나 뭐 예측 예방의 정보들 플러스 치료 방법의 최적화도 이런 그 디지털 트윈들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많은 도움을 받을 거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19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 의료나 이런 경제가 확산되고 의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리고 또 스마트 기기들이 노인들도 많은 부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거다. 그리고 건강관리가 이제 통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에서 당뇨면 당뇨, 혈압이면 혈압, 뭐 심장병이면 심장병인 것처럼 특정 질환 관리로 이제 관리 형태가 변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의료기관 중심의 헬스케어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이 북미를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 이런 디지털 바이오 헬스의 각국의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의 그 동향들을 보면 이 실제로 데이터가 잘 쌓일 수 있게끔 관련된 규제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풀고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해당된 규제들을 다 철폐하는 거에 대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직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디지털 시장 규모 자체도 전체 전 세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상용화된 그런 전체적인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루닛 정도만 글로벌 100대 디지털 헬스케어 뭐 150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에서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원격 의료나 의료 빅데이터 관련 규제, DTC 유전자 검사 규제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100대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 중에서 63개 기업이 국내 규제 때문에 국내에선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준으로 봐서도 이쪽 분야의 규제가 너무 세다. 그래서 이런 법이나 규제 이슈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우리의 강점 분야는 전략적인 R&D 추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와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생명연에서는 이제 앞으로 디지털 그 전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바이오 분야의 R&D를 추진해오는 것들의 효율을 높이고 우리가 바이오의 이제 여러 가지 첨단 바이오 의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 초격차 기술들을 개발을 좀 가속화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에 이제 벤처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지향을 하면서 정부에서 필요한 국가 임무형 출연연의 역할들을 좀 잘해보자 하는 것들을 좀 잡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이나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한 쪽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쪽 간에 예전에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쪽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많이 뽑을 수 있을지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필요한 부분에도 제대로 된 데이터가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취집 관리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이게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 때 생명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 그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플랫폼이나 유전체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담당하는 그 부서들도 있고 합성생물학의 바이오 파운드를 통해서 바이오 제조 기술이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거라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합성생물학이나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는 그냥 오늘 오는 것 때문에 썼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나 AI 신약, 메디컬 트윈 쪽에 초격차 바이오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생명연에는 연구 부서들에서 나오는 데이터 플러스 저희가 미생물이나 아니면 동식물들의 자원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 인프라에서 나오는 소재나 자원 관련한 데이터들을 하고 각 연구부서와 다른 외부에 있는 분야와 융복합 분야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코빅에 있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다가 다 잘 저장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게 연구자들한테 그냥 그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저장하십시오 하면 안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거 해서 뭐 나한테 오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제로 연구자들하고 같이 잘 얘기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면 이게 힘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디지털 바이오 혁신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메디컬 트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본적인 그 프로젝트 플러스 그 데이터 잘 이렇게 데이터 스테이션에다가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생명연의 데이터를 넣어보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좀 고쳐서 국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문제가 없게끔 하는 그런 일들 좀 해서 밑에 있는 여러 분야에 우리가 이제 초격차 기술들을 확보해보자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었고요. 기존에 우리는 각각 연구자나 이런 개개인 아니면 센터 단위에서 유전체, 단백체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결과들을 이제 해석할 때 임상 정보들을 그냥 갖다 붙이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들을 통합적인 그런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해박을 배울 때 뭐 휴먼 아틀라스 뭐 이런 걸 갖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휴먼 아틀라스 프로젝트하고 그냥 편의상 이름을 줬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유전체부터 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다 같이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휴먼 트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쉽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사람의 간에 대한 유전체, 단백체, 대사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사람, 쥐, 원숭이, 돼지, 이거부터 환자까지 모든 데이터들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내가 직접 실험을 하거나 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뭔가 검색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 찾아서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지향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생명연에 있는 다양한 부서와 이런 데서 만든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우를 건지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 쪽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하는 일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묻지마 범죄나 뭐 산불이나 굉장히 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뭐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들을 좀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롱 코비드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는데 현재 병원에서 진단하거나 하는 것들도 뭐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객관적이고 환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으면 어떨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된 정신질환에 관계된 호르몬이나 이런 물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근데 HPLC나 일라이자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기기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개개인이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민감도가 굉장히 그 큰 코티솔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들을 쉽게 검출해서 그것들의 수치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혈압 체크하듯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검사 키트 같은 것들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키트로 할 수 있으면 이 데이터들이 계속 뭔가 DB화가 되고 그것들이 전문 임상의와 그런 DB들을 같이 보고 실제적인 그 증상하고 맞춰서 이 수치가 이 정도면 이게 위험한 수준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들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반인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고 전문의와 협의하에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나중에 당신은 좀 위험도 수치가 우울증 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니 병원을 가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DB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으로 이런 정신질환 홈테스트 진단키트를 통한 신경 전달 물질 DB 구축 및 AI 디지털 치료제 기술 개발 이런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관심 있으시면 뭐 저한테 연락하시면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연구소에서 노화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노화에 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노화는 사람이 이제 생명연상이 오래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거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노화도 질병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WHO에서는 노화를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질병으로 보는 시각들이 돼 있는데 아직 FDA나 이런 데서 노화를 질병 코드를 부여하거나 질병을 안 보기 때문에 노화의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노화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플랫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노화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생체 시계를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시기를 좀 지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이 노인의 건강 노화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거가 사실은 2013년에 네이처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령층의 인지 개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논문들도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이런 뭐 엔데버라는 그런 그 ADHD 치료제 같은 것들이 이런 회사에서 뭐 허가도 받고 르셋이라는 중독자들의 그런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세계 최초로 FDA 승인도 받고 했는데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노화가 대상인 디지털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팬데믹으로 그 언택트 서비스들 직접 병원에 안 가고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고 실제로 이쪽 부분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스마트 기기가 노인을 포함해서 전 인구에 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도 쉽게 그런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가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융합연구단으로 이런 그 초고령 시대 대형 노화 진단 치료 지원 전주기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융합연구 사업단을 이번 달부터 이제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크게 세 파트인데 하나는 노화를 생체 노화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플랫폼들이 아직 세계적으로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체의 에피지노믹스를 호성 유전체 분석을 하면 그 노화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그 사람의 노화를 늦춰줄 수 있는 그 근육마다 역노화인자라든지 아니면 조혈모세포 같은 데서 회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많이 찾고 있는 노력들을 해서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고 이쪽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뭐 스마트 인지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기억력이라든지 주의력 이런 부분에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특히나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AI 운동 처방 시스템, 그래서 맞춤형 노화 지원 운동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병원에 계신 환자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 노화나 이런 것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 부분은 비슷한 일들을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에 뭐 동물들을 이용해서 안전성이나 유효성들을 많이 검증을 하는데,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그런 거에 도움을 받을 일이 없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모든 실험들은 제일 가까운 동물이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들은 이런 어떠한 실험에도 못 씁니다. 이건 거의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신약 개발이나 이런 실험들은 못 쓰는데, 레서스 먼키나 사이노모스 먼키 같은 영장류들은 이제 가장 가까운 동물이 이건데, 우리 생명연에는 이런 그 영장류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사육하고 그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요. 실제로 원숭이 뇌는 인간의 뇌와 가장 유사한 조직과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뇌질환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디지털 치료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과 만나서 그런 거에 치료 근거들을 제시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영장류 질환 모델 그 제작 기술들에 저희가 영상이나 행동, 조직, 분자 수준에서 영장류들의 여러 가지 질환이나 이런 뭐 행동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기술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디지털 치료의 유효성 평가 기반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영장류 모델 이제 개발을 해놨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비임상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허나 기술들을 좀 갖고 있고, 장비들도 구축을 웬만큼 하고 있어서 혹시 이쪽에 그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조금 장황하지만 바이오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말씀과 저희 생명연에 이제 하고 있는 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혹시 뭐 플로어에서 같이 질문 있거나 아니면 저희랑 또 같이 해보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기타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이랑 또 저희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맞아떨어져서 더 저희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신기했던 거는 이제 뭐 반도체만 파운더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바이오 쪽에서도 파운더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실제 실험에 쓸 수 있는 그런 파운더리 업체는 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바이오 분야에 이제 파운드리라는 개념도 좀 생소하고, 합성생물학 전체를 관장하는 인력이나 이런 기술들이 많지는 않은데, 몇몇 특정한 기관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합성생물학 쪽에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뭐 저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카이스트나 이쪽 그 부분하고 뭐 서울에 몇 개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각각 랩에서 조그마한 베타 버전의 뭐 파운드리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이 이제 그런 수준보다는 좀 국가적으로 큰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요구들도 뭐 실시간으로 대응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지금 예타 사업 진행 중이라서, 그게 되면 아마 4, 5년 정도는 있어야 그 실질적인 그 뭐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긴 할 텐데, 그 안에도 아마 그 계속적으로 그 베타 버전들을 계속적으로 풀어가면서 그런 일들은 관련된 기술들은 개발을 할 겁니다. 잠깐만요. 혹시 뭐 다른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다면은 네, 부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이 없으셔서 어쨌든 제가 이제 강연을 다니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대 굉장히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가 그래도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한 게 이제 그리고 좀 선진국의 문턱까지 간 게 중화학 산업들을 국가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달성을 했잖아요.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그 후에 ICT 산업의 굉장히 큰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유엔 무역 개발기금 웅스타트 뭐 이런 데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만큼 ICT 산업의 굉장히 큰 정보산업 입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긴 했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앞으로 이 지위를 얼마나 유지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선진국으로 계속 가능할까? 저희 같은 사람들 생각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바이오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융합기술과 신시장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시장들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1등하기는 힘들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들을 조금 더 빨리 진입하고 빠른 좋은 아이디어로 진입을 하면 그런 부분에 이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들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 이제 GDP의 거의 30% 정도까지 바이오 산업이 착용할 정도로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잡긴 한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보다 이런 것까지 가게 되려면 현재 바이오 산업 전체의 규모를 한 100배 정도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결국은 누구 하나 천재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갖고 협력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분절돼 있고 자꾸 이제 혼자서만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노력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생태계라는 걸 만드는 거에 이제 같이 힘들을 좀 합쳐보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질문이 사실 바이오가 우리가 신약 개발이나 새로 만드는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바이오가 약을 라이센스 받아서 생산하고 이러는 건 송도나 뭐 이렇게 여러 공장들이 굉장히 되게 크니까 산업이 이미 많이 크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꼭 새로 개발하는 신약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나 이미 이제 이걸로도 돈 잘 벌고 있는데 하나가 질문이고 또 하나는 그런 걸 만들 때 이제 자동으로 로봇으로 뭐 실험도 하고 다시 이제 사람이 했던 거를 그런 실험실 가상 실험실이라고 해야 되나 자동화 실험실을 설치할 때 제일 어려운 기술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뭐 만든다고 하면 제 생각엔 막 PPS로 하고 좀 정확히 맞추고 다시 이제 좀 뭐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실제 그걸 구현하게 되면 구축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서 개인적으로. 예, 앞선 거를 먼저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의약품 생산 규모로 보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백신은 SK 바이오신도 있고 그래서 생산 능력 자체는 굉장히 큰데 결국은 그거에 이제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독자적으로 신약이나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에 비하면 그렇게 부가가치나 이것들이 이제 하는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런 회사들이 대규모 의약품들을 생산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들을 그 플랫폼 안에 넣어서 그것들을 생산하는 것 쪽으로 가려면 어쨌든 국가 내에서 그런 새로운 신약의 후보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어야 그게 전체적으로 국가의 부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바이오베터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은 약진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국가가 전체가 이제 선진국 레벨의 큰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신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많아지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자동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오 쪽에 돼 있는 게 없어서 아까 이제 그 그림 중에 하나에서 보면 독립적인 워크스테이션들을 따로따로 만드는 정도까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게 프로세스나 이런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쭉 연결되는 프로세스면 좋은데 대부분 이게
다른 그 모듈들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많아서 복잡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된 것 같은데 그것들 사이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뭐 기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손끝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관행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야 이게 산업으로 발전을 하는데 표준화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실험을 하거나 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가면 사실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업 하기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자동화나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